안녕하세요. 전문 직관 교육, 영어로 인터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을 함께 살펴볼 강의입니다. 오늘은 특히 낙상, 그러니까 환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짧지만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낙상을 일으키기 쉬운 약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많지만 하나씩 천천히 볼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먼저 뇌와 척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거나 졸리게 하거나 통증을 줄여주지만 그만큼 균형 감각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이 특히 높은 약물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먹는 항불안제, 잠이 안 올 때 먹는 수면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근육이 풀어지고 몹시 졸리워지기 때문에 일어설 때 비틀거리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흔히 제트드럭이라고 부르는 수면제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잠결에 멍한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행동을 하면서 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이 약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막아서 생각이 차분해지도록 돕지만 걸음이 뻣뻣해지고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구울제도 종류에 따라 졸리움, 어지럼, 혈압 저하를 일으켜 갑자기 일어설 때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 아주 강한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줄여주지만 강한 진정 효과와 어지럼증이 함께 와서 고령 환자에서는 특히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약물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우기보다 사람을 졸리게 하고 머리의 기능을 둔하게 만드는 약은 낙상 위험이 높다. 이 원칙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들을 봤고요. 이제는 심장과 혈관, 그러니까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을 보겠습니다. 이 약들도 낙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약물은 혈압이나 맥박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거나 맥박이 너무 느려지면 뇌로 가는 피가 잠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사람이 핑 돌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거나 넘어질 수 있지요. 먼저 알파 차단제입니다. 주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이라 고령의 남성 환자들이 많이 복용합니다. 이 약을 먹고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확 떨어져서 머리가 어지러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몸의 물을 소변으로 빼주는 약입니다. 자주 소변이 마려우니까 밤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물이 너무 빠져나가 탈수가 되면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 위험이 또 올라갑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서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맥박이 너무 느려지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순간적으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부정맥 약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용량이 많아져 독성이 나타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부 약 이름보다 혈압과 맥박을 바꾸는 약은 어지럼과 실신을 통해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계열 약물 중에서도 낙상과 특히 관련이 깊은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항히스타민제와 혈당 강화제입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에 아주 흔하게 들어있는 성분이라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예전 세대, 이른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몸의 콜린 작용을 강하게 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항콜린 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이 바짝 마르고 눈이 침침해지고 매우 졸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젊은 사람은 그냥 피곤하다, 졸리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어나거나 걸을 때
주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에게는 가능하면 졸림이 적은 새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당 강화제, 즉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약입니다. 인슐린 주사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약물이 대표적이지요. 이 약들이 혈당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저혈당, 다시 말해 피 속의 당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정신이 아찔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직접적인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약물과 낙상의 큰 범주입니다. 정리하면 졸리게 하거나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바꾸는 약들은 모두 낙상 위험을 올릴 수 있다. 이 원리를 머릿속에 두고 이제 실제 환자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약들이 낙상을 잘 일으키는지 전체 그림을 보셨고요. 이제 그 약들을 실제로 걸러낼 때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비어즈 기준, 영어로 비어즈 크라이테리아입니다. 비어즈 기준은 미국의 의사 마크 비어즈가 만든 지침으로 노인에게는 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는 약들을 정리해둔 목록입니다. 지금은 미국 노인병학회가 정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전 세계에서 노인약 처방의 표준 참고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단순히 이 약은 나쁘니까 절대 쓰지 마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5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 잠재적 부적절 약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에서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약이지요. 예를 들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나 특정 수면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해로운 약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 환자에게는 특정 소염 진통제가 부종과 혈압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중히 사용해야 할 약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꼭 필요하지만 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이 큰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넷째는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물 조합. 다섯째는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꼭 조절해야 하는 약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포인트는 노인 환자의 약을 볼 때 비어즈 기준에 해당되는 약은 없는가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이게 바로 낙상을 포함한 여러 약물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개별 약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이 여러 개 섞였을 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인 낙상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상황인데요. 바로 다제 약물 복용입니다. 폴리파머시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다제약물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의사 처방약뿐 아니라 약국에서 그냥 사 먹는 감기약, 소화제, 또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까지 전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약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환이 여러 개라서 꼭 필요한 약을 알맞게 복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다제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절한 다제약물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먹는다든지, 성분이 겹치는 약을 2-3개씩 중복 복용한다든지, 아까 본 비어즈 기준 약처럼 부작용 위험이 이득보다 훨씬 큰 약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처방 연쇄, 영어로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혈압약 A를 먹었더니 기침이 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기라고 오해해서 기침약 B를 또 처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개수는 늘어나고 몸 안에서는 약물끼리 부딪히면서 어지럼, 저혈압, 졸림이 더 심해져 낙상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볼 때는 이 약이 정말 모두 필요한가를 전문직 팀이 함께 계속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제약물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함께 떠올려야 하는 상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앉아있다가 혹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훅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잠깐 줄어들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과 골절의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일어나면 바로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하고 다리 쪽 혈관을 꽉 조여서 피가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둔해지고 혈관 탄력도 떨어져서 반응이 느려집니다. 또 탈수가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해서 몸 안혈액량이 적으면 더 쉽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본 약들이 겹치면 어떨까요? 알파 차단제나 일부 고혈압 약, 한구울제, 진정제 같은 신경계 약물이 혈관을 더 이완시키거나 심장 반응을 둔하게 만들어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과 증상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요령입니다. 환자에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다가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운 뒤에 앉고 잠시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일어나기 전에 발끝을 까치발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다리 근육을 조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낙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의 상태, 약물, 혈압 같은 생리적인 요인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마음과 뇌의 기능, 즉 인지 기능이 낙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 장애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근력이나 균형 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의욕만으로 휠체어에서 갑자기 일어나 보려고 하고 야간에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어디지를 잊어버리는 문제보다 지금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즉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르신, 혼자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몇 초 몇 분 지나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시지요. 대표적인 상황을 보면 휠체어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않고 벌떡 일어나시거나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은 채 밤에 깜깜한 복도를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시려 합니다. 이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쉬워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침대를 낮게 조절하고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화장실 방향을 화살표 그림이나 큰 글씨로 표시해서 시각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낙상 예방은 교육보다 환경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직 팀 모두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치매처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판단 장애와 더불어 낙상 위험을 확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인지 문제는 바로 선망입니다. 선망은 쉽게 말해 정신에 갑자기 안개가 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교적 말이 통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거나 여기가 집인지 병원인지 전혀 모르겠다거나 주의가 이곳저곳으로 산만해지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선망은 급성 상태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사이, 심지어 몇 시간 사이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혼자 잘 움직이던 분이 오늘 갑자기 이상해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 낙상 위험은 몇 배로 뛴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몰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지고 병실이 어두워지면 불안이 커지고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달아나려고 링거줄을 잡아당기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망 환자에게는 반복적인 재진암이 중요합니다. 재진암이란 시간과 장소, 사람을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르신, 여기는 병원이고 지금은 밤 10시예요. 저는 간호사 누구입니다. 치료 잘 받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익숙한 물건을 곁에 두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진이나 평소 쓰시던 안경, 작은 라디오 같은 것들이지요. 이렇게 불안을 줄이고 현실감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이 선망 상태에서의 낙상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선망처럼 정신의 안개가 낀 상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안개를 보겠습니다. 바로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부 감각 저하입니다. 신부 감각, 영어로 프로프리오셉션은 우리 몸의 위치를 느끼게 해주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릎이 굽혀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신부 감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신경이 손상되면 이 위치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이 흐릿해지고 무릎이 얼마나 굽혀졌는지 뇌가 잘 모르게 됩니다. 두꺼운 솜을 발바닥에 잔뜩 붙이고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발을 얼마나 높이 들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되지요. 그러다 문지방에 발끝이 걸리면 그냥 툭 하고 넘어진다는 느낌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신부 감각 저하가 있는 분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대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발바닥을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아당기기, 작은 공을 굴리며 발바닥으로 느껴보기 같은 활동들입니다. 둘째, 환경에서 작은 턱을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문지방, 카페 끝, 욕실의 작은 단차도 이분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셋째,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센서가 떨어져 있으니 눈으로라도 바닥을 더 잘 볼 수 있게 일반보다 2~3배 정도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감각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낙상은 단순히 조심하면 되는 사고가 아니라 여러 신체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을 통해 낙상이 왜 생기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낙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현장을 보면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놀란 마음에 어르신을 얼른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5단계만 차근차근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현장을 보존하고 환자를 안심시키기입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지금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어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째, 의식과 손상을 사정합니다. 이름을 불러보고 가볍게 어깨를 톡톡 두드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지, 팔이나 다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꺾이지 않았는지, 어디가 가장 아프다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가능하다면 혈압, 맥박, 호흡 같은 활력 징후도 확인합니다. 셋째,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심한 통증, 골절이 의심되거나 머리를 부딪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넷째, 겉보기에는 큰 손상이 없고 말도 잘 통하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일으킵니다. 이때도 한 번에 번쩍 들지 말고 주변에 튼튼한 의자나 침대를 지지대로 사용해서 환자가 스스로 천천히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그 후에도 최소 몇 시간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지연성 뇌출혈처럼 뒤늦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토를 반복하거나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너무 졸려하면 바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 5단계를 의료진과 보호자가 함께 알고 있으면 낙상이 한번 일어났더라도 2차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직후의 응급 대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낙상을 막으려 하는지 가장 극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노인의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한 군데 부러진 사고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골절이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골절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서 며칠, 몇 주씩 침대에만 누워있게 됩니다. 이 장기 부동 상태에서 몸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잘 못하니 가래가 쌓이고 음식물이나 침이 폐로 들어가 폐렴이 생깁니다. 또 자세를 자주 바꾸지 못해서 엉덩이와 뒤꿈치 피부가 짓무르고 헐어 욕창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쓰지 않으니 피가 고여서 심부정맥 혈전, 즉 피떡이 생기고 이게 폐혈관을 막으면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인 5분 중 1분 정도는 1년 안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아남더라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입소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할 일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이틀 안에 조기 수술을 하고 다음 날부터라도 앉고 서는 재활을 시작하는 것. 골다공증을 미리 관리해서 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평소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교육해서 고관절을 지켜주는 천연 보호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낙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약물, 혈압, 인지 기능, 감각, 그리고 골절과 합병증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낙상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위험 신호가 겹쳐서 생기는 예방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 재활치료사, 보호자까지 모든 전문직과 가족이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한 번의 낙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